요약책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죠? 이제는 그 외울 건 좀 외우시고, 그죠? 외우시고 내 것으로 확실하게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교재 2페이지인가요? 2페이지. 민법 총칙에서 1, 법률의 총칙 해가지고 법률행위 의의와 종류가 나오죠. 요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본서 앞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법행위라는 개념을 좀 보고 들어가자고요.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는데,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었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의사표시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따라서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법률행위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행위 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봐야 효과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준법률행위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의사의 통지냐?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준법률행위 뭐죠?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의 통지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건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를.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고 뭐인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은 뭐죠? 관념의 통지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그죠? 반쯤 표정이 멍하신데. 자,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쁘시네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 좀 사라. 이건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아파트 사기를 원하니까. 근데 아파트 주인한테 전해가지고 개똥이가 제 대리인이에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는 뭐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따라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다.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분이 나쁘다 좋다라는 감정의 표시도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준법률행위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옵니까? 법률행위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의해 가지고 읽어볼까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하고 굴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가.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처자실을 실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서 뭐라고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 의사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 사실과 구별된다는 말은 법률행위 효과가 뭐가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거 구별되는 준법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나와요. 2번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1.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뭐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다. 큰 의미 없고 4번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 취소가 된다. 왜냐하면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우측에 보시면 법률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인 거죠. 이게 또 뭔 소리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요게 뭐죠? 단독행위. 우리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하면 뭐죠?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죠? 승낙이죠. 그죠?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고 계약이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이것도 아주 묘하게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볼 때 암기해서 풀면 틀리게 나와요. 참 묘하게 문제를 잘 만들어요. 참 제가 볼 때는 야, 참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물어보면 외운 것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쉬워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그러면 뭔가를 외워서 찾는 게 아니라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을 뭐죠? 찾으면 되고요.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뭐죠? 계약이라는 건 꼭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증여는 꼼꼼히 하는 것 같으니까 꼼꼼히 하는 거니까 자꾸 뭐처럼 느껴져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단독행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계약인 줄 알아요. 계약인 줄 알면서도 자꾸 뭘 증여를 단독행위로 답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증여는 뭐죠? 계약이다. 따라서 꼼꼼히 주는 거지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약을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무엇도요?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교재 볼게요. 1. 단독행위 해가지고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와 있는데 차이점 같은 거 나중에 볼 문제고 그 1번 해가지고 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예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거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얘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울 건 아니고요. 옆에다가 하달빛 찍혀가지고 하나 메모할 것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요. 용익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담보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말은 뭐란 얘기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하고 나머지 것을 외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특수성 해가지고 1. 이건 뭐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를 말하고요.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뭘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자의 원칙.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가입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나오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다시 뭐로 나누냐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고요. 준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물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교재 박스로 나와 있는 거는 가입표예요. 여기서 정리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를 또 여기서 일괄해서 정리하면 또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오류가 발생해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교재 나와 있는 건 여기서 뭐죠? 개념입니다. 채권행위가 뭐라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가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준물권행위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갑은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우리 매매 계약을 뭐라 그래요?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을 하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고 갑에게 뭐죠? 채무가 생기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의무 부담행위라고도 해요. 시험에서는 의무 부담행위란 말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채권과 채무는 뭐죠? 양면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결국은 쌍방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켰으니까 채권행위 뭐가 되는 거죠? 의무 부담행위가 되는 거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오죠? 소유권이 넘어오죠. 물권이 변동되죠.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채권행위. 갑이 을에게 뭘 해줬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생깁니까? 저당권이 생기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겠죠. 따라서 1억을 빌려주는 것은 뭐죠? 채권행위. 근데 을이 병에게 이 채권을 뭐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하고,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뭐가 변동이 되죠? 채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물권이 아닌 것이 변동되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한번 보세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고 이것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좀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옵니다. 일단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이 확정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확정될 수 있고 해서 숫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수만 있으면,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어떻게요? 가능하고, 목적이 뭐죠? 적법하고, 목적이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무엇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목적의 적법성부터 나오죠. 일단 그림 보시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나옵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준수 여부, 지키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면 뭐죠? 강행규정.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은 뭐죠? 임의규정이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다시 뭐죠? 효력규정과 뭐죠?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강행규정은 다 뭘 말해요? 효력규정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의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에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단속규정은 어디 없는 거죠? 민법 없고 다른 법에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강행규정에서 1, 효력규정에서 민법 크게 써놓으십시오. 그죠? 민법의 강행규정은 다 뭐죠? 효력규정이다. 그 다음 2번 단속규정 옆에다가 민법에 없다. 민법의 부존재. 다시 말하면 단속규정이란 위반하면 안 되는데 위반했을 때 등기 자체가 위반했을 때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것.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하고요. 2번 해가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나오죠? 이게 뭐죠? 단속규정인데 일단 핵심 정리해가지고 강행규정의 대표인 예가 나오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부동산 등기 특별 중간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단속 규정이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등기 전매 행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 행위 결과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뭘 금지하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또 팔면 요 우리가 뭐죠? 전매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렇게 하면 을에게 뭐죠?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바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이러한 을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해요. 자기 앞으로 뭐죠? 등기 안 하고 뭐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고 미등기 전매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데 요 규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요 등기가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맨날. 그죠? 다 하시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뭘 금지하고 있죠?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 행위를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요 처벌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므로 행위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따라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교재가 없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택법이죠. 주택법에는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전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 규정도 뭐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 행위를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단속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뭐죠? 기억도 하고 무엇도 해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임의 규정은 가입표죠.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임의 규정인 거에서 쭉 날리는 거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해당 부분에서 이해하면서 뭐죠? 기억해 두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6페이지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확정해가지고 법률의 해석 방법이 여기서 나왔는데 아이고 참 그러네. 자, 일단 법률 해석을 좀 할 거란 말이죠. 그죠? 해석을 할 건데 설명드릴 교재를 볼 거예요. 교재를 볼 건데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 상대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들은 예가 뭐였죠? 갑이 속으로는 뭐죠?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뭐요? 집을 팔겠다고 했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뭐가 되죠? 자연적 해석이 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보호자 입장인 사람과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요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원칙이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뭐죠? 예입니다. 따라서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한 대로 뭐예요? 집이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무슨 집이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 팔고 싶었던 것은 계집인데 말로는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했고요. 을이 집을 샀겠다라고 승낙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유의하실 것은 그러면 결국은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긴 했지만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착오가 되려면 법률행위로서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니까. 근데 만약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착오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팔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실제로는 뭘요?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을이 다행히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계집을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에게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 되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의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팔고자 하는 계집을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민법 전반에 관련돼 있고 계약법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행위 뭐 이렇게 뭔가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항상 어떤 문제냐면 나온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의하시지 뭐죠?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좀 연습장을 펴보시고 좀 한 번만 좀 따져보세요. 제발 좀. 죽어도 안 따져봐. 한 번만 어떻게 따져보셔가지고 이게 이 내용이라 그러면 딱 끝나는 문제인데 죽어도 그냥 뭔 청개구리에서 살면 고기를 살면 드셨는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한번 꼭 어떻게 해요? 연습템포 보시고 한번 꼭 연습을 해보셔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뭐가 돼야 돼요? 캐치가 돼야 끝나는 부분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뭔가를 외운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교재 보자고요. 총설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뭐 의사표시 내용을 해석하는 거다는 말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뭐부터 나오죠? 자연적 해석부터 나오죠. 옆에다가 크게 예외 그죠? 예외 이렇게 놓고, 그죠? 왜냐하면 그 밑에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자연적 해석한다. 2번 상대방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표식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표시 무의 원칙은 결국 뭐예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는 요거잖아요. 실제로는 A 토지를 거래하고 싶은데 계약서에다 뭐죠? B 토지라고 거래했다. 근데 A 토지에 대해서 승낙했다는 이유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A 토지에 대해서 계약한 거 성립된다면 이게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의 원칙인 거죠. 2번 규범적 해석 원칙 크게 적어놓으세요. 원칙. 그래서 실제로 요약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 규범적 해석 뭐죠? 원칙.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따진다. O. 왜요? 원칙이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의자 입장에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 왜?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X.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O. 왜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보충적 해석은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그 의미를 제3자 입장에서 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충적 해석이고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 법률행위 해석에 뭐가 나오죠? 기준이 나온다. 일단 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뭐 가지고 해석한 거죠? 1.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면 그때는 2번 사실인 관습해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닌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오랜 관행이 있으면요.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죠? 관습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죠? 사실인 관습.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랜 관행에 불과한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엔 법원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만 쓰여요? 기준으로 쓰이고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뭐라 그랬어요? 사투리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사투리. 또 아니면 뭐 관용적 표현 해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경상도 분들이 아래란 말에 뭐죠? 멘붕을 겪은 적이 있다. 경상도 분들은 아래라는 말이 밑바닥이 아니라 뭐죠? 엊그저께. 그죠? 막연한 과거 이런 의미를 쓴다. 그죠? 그럼 그것이 뭐가 해석에 동원된 거죠? 사투리가 해석에 동원된 거다. 그 다음에 또 멘붕이었던 것이 저는 피라는 말이 또 멘붕인 적이 있었어요. 피가 얼마야? 이 아줌마 드라큘라인가? 그랬더니 뭐죠? 아파트 프리미엄 같은 걸 뭐죠? 피라 그러시더란 말이죠. 그럼 그 피가 아파트의 웃돈 프리미엄으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요? 관용적 표현이 뭐죠? 해석에 동원된 거고요. 뭐가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된 거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이에 반해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판사는 법은 다 한다는 전제.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므로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관습법도 뭐죠?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뭐죠? 고려해 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은 뭐죠? 의사표시 다음에 뭐죠? 해석의 기준이 되고 사실인 관습의 해석 기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사투리나 관용적 표현이 사실인 관습으로서 해석에 동원되게 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세 번째로 임의 규정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의성실 및 조례 가지고 마지막으로 상식에 따라서 그 의미를 뭐죠? 해석하게 된다. 해가지고 교재 1번이 나오고 2번이 해가지고 예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문이라는 말은 몰라도 됩니다. 나오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관이라는 게 뭐였죠?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긴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뭐죠? 별거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과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을 때 그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법원이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약관도 어차피 계약의 내용이니까 판사는 그 내용을 따라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계약서를 들고 오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 줘야지. 이 사람들 계약을 왜 이렇게 거지같이 했어?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받고 이렇게 판사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도 계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판사라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원이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가능하다는 이론을 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을 뭐라 그러냐면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적 없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와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예문이란 말을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보셨죠? 본문, 예문, 그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피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죠?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2입니다. 일반 약관이나 부동 문자로 된 계약 조항이 당사자 일방의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부당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뭐예요?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바 이를 뭐라고 그래요? 예문 해석이라고 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절대로 뭐죠? 시문에 넣어보지는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꼭 기억해야 될 뭐가 있어요? 판례들이 있다. 그렇죠? 판례. 교재 없으니까 메모해야 되겠죠. 이제 이것도 이제 다 껌이 아닐까 싶은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 요것이 뭐냐? 기억나시죠? 그죠? 요것은 뭐로 이해합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재 없어요. 꼭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원상 복구를 해야 돼요.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굳이 원상 복구 특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묘하게도 미친 듯이 우리는 관행적으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원상 복구한다라고 적는단 말이죠. 그럼 법에 이미 원상 복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원상 복구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는 원상 복구가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비용 상환 청구 포권 포기 특약으로 해. 임차인 입장에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무엇도 뭘 또 주장할 수 없어요?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특약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맺더라도 권리금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고, 다만 무슨 의미냐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 주고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개념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권리금을 뭐죠? 임차인이 나중에 돌려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세 번째로가 뭐죠? 최대한 노력한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한다. 라는 문구가 부과되면 법적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 하실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죠? 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다면 12월 31일까지 뭘 해야 돼요? 변제를 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변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된다.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 안 갚아도 된대. 뭐만 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되니까요. 끝이죠. 여기까지 꼭 세 가지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적의 가능인데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참 그러네. 일단 그 주관적 불능을 넣어놨거든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닌 겁니다. 그죠? 불능이 아니고 교재에도 표가 어떻게 잘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몇 월 달이죠? 5월 달이죠. 4월 달 시작하면서도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 또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대단히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드린 거고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실 때 뭐는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객관적 불능만을 말하기 때문에 굳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불능하면 뭐죠? 객관적 불능이죠. 정의를 해보죠. 불능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은 아니죠. 요구고는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외우고 해당 부분에 다시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뉘죠.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은 나뉘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민법은 무엇부터 가져가야 돼요? 원칙부터 가져가야 됩니다. 항상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 뻔히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내용은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무엇보다는 클 수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무효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많은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의 경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는 말은 그 범위에서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말이 되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되고요. 내용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악의 매수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가 끝나냐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 끝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원시적 불능이므로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X.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문제될 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누죠.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나뉘고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죠.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죠? 매도인을 말하고요. 매도인,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끝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매매 대금을 여전히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이 수령지처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죠? 후발적 불능 끝나죠. 이거를 많지만 적은 이유고 제가 또 외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경우에 여기서 뭐죠? 문제가 한 7개까지 기본이 한 5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전체는 아니고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만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한 5문제까지 나오니까요.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약법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아삼사만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꼭 암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에 뭐죠? 가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가지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죠? 다음 주에 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할 거고요.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프린트 안 드렸잖아요. 그죠? 안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시 반쯤에 수업을 끝내고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쪽지 시험을. 표정이 왜 그래요? 쪽지 시험을 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제 그 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얼마 안 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까지 한 범위에서 제가 쪽지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이니까 30분에 보면 한 15분 정도 푸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5분 정도 해서 드리고, 솔직히 제 욕심에는 채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채점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신 다음 주에는 제가 뭐 좀 드릴 텐데, 이름 적지 마시고요. 이름 적지 마세요. 이름 적지 마시고, 답을 체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누가 몇 점인지는 전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모의고 오셔도 좀 충격이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 반까지 하고 15분 정도 한 10문제만 드릴 거예요. 그죠? 쪽지 시험 보고 채점도 해보고 해서 좀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매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좀 실력이 확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생각 같아서는 성함을 적으러 한 다음에 몇 점 이하면 막 손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 효과가 많을 것 같긴 하죠. 그건 안 되고. 아무튼 이름 적지 마시고 한번 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매주 좀 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